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 am Hero라는 코미디 공포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스즈키 히데오, 만화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그는 그의 파트너들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V 뉴스 소리가 들리네요. 앵커가 말합니다. 45세 여성이 엄청 거대한 개에게 물렸다고요. 작업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앵커가 뉴스를 정정합니다. 45세 여성이 개에게 물린 게 아니라 45세 여성이 개를 물었다고요. 작업실 사람들은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가 나왔거든요. 무직 30대 중반의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검거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스즈키를 놀립니다. 만화 어시면 무직 아니냐며 스즈키도 범죄자가 되려나? 하며 놀리죠. 하지만 스즈키는 만화는 일본 산업에서 위대한 문화라며 만화가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어시들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모두 외칩니다. 만화가 최고다! 하지만 스즈키의 망상이었죠. 밤이 되어 스즈키는 퇴근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애인 텟코와 TV를 봤어요. 텟코는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그를 구박합니다. 스즈키는 밤새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기만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입니다. 그는 캐비넷 안에 숨겨져 있던 자기 엽총을 들어 거울에 비춰보죠. 다음날 아침 만화회사 편집실에 방문한 스즈키는 편집장에게 자기 새 액션 만화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엽총을 들고 자기 애인을 보호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 듯 합니다. 편집장은 그의 만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인공이 너무 평범하다며 스즈키에게 다음 작품을 노려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른 만화가 나카타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스즈키와 신인상을 받는 동기였지만 무명인 스즈키와 달리 엄청 성공했습니다. 이후 다시 스즈키의 집에서 스즈키는 텟코와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녀는 스즈키의 엽총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팔면 집값은 낼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텟코는 스즈키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화가 잔뜩 나서는 스즈키에게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스즈키는 엽총을 챙겨 들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나카타의 신작 만화 잡지를 읽었습니다. 가까이에 추워서인지 어떤 이유로인지 덜덜 떨고 있는 노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스즈키는 작업실로 출근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사람 4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작업 동료 중 한 명이 땀을 흘리며 몸이 안 좋아서 방을 나서네요. 동료 미타니는 그녀가 작업실 주인, 만화가 선생과 같은 병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목에 같은 키스마크의 흔적이 있는 걸 보니 둘이 사귄다면서요. 그때 선생이 들어오는데 역시 목에 상처가 있네요. 키스마크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 눈이 검게 변해가는데 어시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작업실의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졸고 있는데 스즈키의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텟코네요. 텟코는 스즈키에게 어제 말이 너무 심했다며 사과합니다. 그가 전화하는 사이에 헬리콥터 몇 대가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다음날 스즈키는 텟코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그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도 해봤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스즈키는 우편물 구멍을 열어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텟코가 안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운 상태로요. 스즈키가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네요. 그녀는 기괴한 모양으로 걸어오다 쓰러지다가 악마 같은 얼굴로 문을 부수고 나와 스즈키를 공격합니다. 텟코 좀비가 그를 공격하다 그의 손을 물었는데 운 좋게도 날뛰다가 이빨이 죄다 빠져버렸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녀를 밀쳐내다가 사고로 스즈키의 트로피에 텟코의 머리가 강하게 부딪혔는데 죽은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스즈키는 아파트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다리 위에서 스즈키는 피로 흠뻑 젖은 팔을 감싸고 서둘러 지나가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스쳐간 뒤에 하늘에는 엄청난 수의 비행기가 도시 상공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스즈키는 작업실로 향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타니가 손에 피로 범벅이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실에 질비한 좀비 시체들 위에 그 혼자만 살아남았네요. 미타니는 스즈키에게 이 괴물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공격해 뇌를 부셔버리는 것뿐이라 이야기하죠. 하지만 미타니도 이미 좀비에 물렸습니다. 좀비로 변하기 직전에 그는 자살해요. 스즈키가 작업실에서 나와 거리로 가니 거리는 완전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수의 좀비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다니기 바빴죠. 숨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좀비밥이 되었습니다. 건물들이 불에 타고 도시 여기저기서 사고가 발생해요. 스즈키는 이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어떤 택시기사가 차 안에서 천하태평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택시로 가서 자신을 태워달라고 했을 때 어떤 여자아이가 택시 쪽으로 뛰어왔어요. 히로미입니다. 좀비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스즈키는 총을 꺼내서 좀비를 겨냥하는 상상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짓만 하고 있었어요. 택시 문이 열리고 어딘가에서 양복 입은 남자도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이들 4사람은 빠르게 도시를 빠져나가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현 상황을 도쿄에서 벌어진 폭동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뒤늦게 택시에 오른 양복쟁이가 통화 중이네요. 그는 발포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보고받으며 그것들은 국민이었어도 지금은 괴물일 뿐이라며
죽여야 한다고 말해요. 통화를 마치고 자기 물림팔을 드러내 보이는데 혈관이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좀비로 변합니다. 그는 좋은 고기를 달라며 택시기사를 물어뜯었습니다. 기사가 택시문을 열자 스즈키는 양복쟁이 좀비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택시기사의 혈관도 검게 변하며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는 엑셀을 꾹 밟고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로미는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와 안전벨트를 맸어요. 택시기사는 공격적으로 변했고 뒷좌석의 두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량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결국 앞 차량과 부딪혀서 차는 몇 바퀴 굴러 완전 전복되었죠. 히로미와 스즈키가 정신을 차리고 택시에서 나오니 도로는 사고난 차량들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어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휴대폰으로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찾아보려 합니다. 조큐은이라고 명명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해서 외관만 바꿀 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인격도 뒤틀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선 바이러스가 살지 못한다며 후지산 위에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죽을 것이라는 가설을 발견하죠. 밤이 되고 스즈키와 히로미는 대피소로 쓸만한 버려진 집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빵과 음료를 나눠 먹고 스즈키의 엽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로미의 mp3로 노래를 함께 들어요. 통성명도 했습니다. 스즈키는 자기 이름이 스즈키 히데오이고 히데오는 영어로 히어로라고 쓴다고 늘상 그랬듯 강조하죠. 히로미는 스즈키와 함께 있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아침이 되었어요. 스즈키가 먼저 깨서는 히로미의 목에 물린 상처를 보았습니다. 스즈키는 화들짝 놀라 엽총을 꺼내들고 그녀를 겨눴습니다. 히로미는 이틀 전인가 이웃집 아기가 물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모유로도 감염이 되는 거라면 그 아이도 조큐은이었을 테니 자신도 감염되었을지 모른다고 담담히 이야기해요. 스즈키로서는 그녀를 죽이는 게 맞았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히로미에게 후지산에 갈 때까지 자신이 지켜주겠노라 약속합니다. 그들은 후지산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숲을 통과하고 있죠. 갑자기 히로미가 좀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스즈키에게 도망치라고 이야기해요. 스즈키는 미안하다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숲속에서 다른 좀비의 공격을 받아요. 그가 위험해지자 갑자기 어디선가 히로미가 나타나 스즈키를 건드리지 않고 좀비를 죽였습니다. 분명 그녀도 좀비로 변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다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반 좀비가 된 히로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즈키를 공격할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죠.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후지산 근처 종합 쇼핑센터에 도착했어요. 상점 한 곳에 들어가니 좀비가 튀어나왔습니다. 스즈키 위에 올라가 그를 공격하려 했는데 히로미는 잠들어 있어 그를 도와줄 수 없었죠. 하지만 어디선가 가면을 쓴 여자가 나타나 도끼로 좀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녀는 츠구미 오다였죠. 다른 가면을 쓴 남자들이 그 다음에 도착했어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쇼핑센터 옥상에 쉘터를 만들어 모여있는 거였습니다. 스즈키도 그곳에서 함께 지내자고 초대를 받았고 히로미도 함께 거기 들어갑니다. 물론 그녀가 반 좀비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들이 만든 캠프는 음식도 풍부했고 뭐든 다 있었어요. 물자 보관소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롤렉스 시계의 책까지 넘쳐났죠. 츠구미는 스즈키의 엽총에 관심을 보이며 사냥꾼이라고 묻자 스즈키는 자신은 일개 만화가일 뿐이라고 하죠. 둘은 조금 친밀해졌습니다. 이후 스즈키가 좀비들을 관찰하고 있네요. 아베씨가 설명해주기로 좀비들은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네요. 이들은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스즈키는 다른 생존자들이 회의하는 곳에 불려갑니다. 그들은 지하의 음식 저장고에 다녀올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스즈키의 엽총을 빌려달라고 말해요. 스즈키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룹의 리더인 이유라는 총 내놓는 것을 거절하면 히로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같은 시간 이유라를 따르는 생존자들은 명령에 따라 히로미를 인질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츠구미가 이들을 저지하고 있고요. 스즈키는 뭔가 수상한 걸 느꼈어요. 서둘러 그 회의 장소에서 도망쳐 나와 자기 텐트로 돌아왔는데 역시 히로미와 츠구미가 잡혀 있었습니다. 스즈키는 이유라에게 총을 겨누며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히로미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들을 힘으로 제압하는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가 감염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좀비로 완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히로미의 눈은 검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지갯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유라는 즉시 히로미의 머리에 석궁을 쐈어요. 스즈키가 절규하는 사이 이유라의 부하들이 스즈키의 총을 빼앗고 그를 린치했습니다. 츠구미가 다친 히로미를 빼돌렸습니다. 츠구미와 스즈키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녀는 히로미에게서 맥박이 느껴진다며 히로미는 다른 좀비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스즈키는 자기가 이유라를 쏘지 못해 총을 빼앗겼다며 자기는 루저의 겁쟁이라고 자책하는데 츠구미는 당신은 그저 좋은 사람이라며 스즈키를 위로하죠. 스즈키는 다른 생존자들과 지하 식량 창고로 이동하는 작전에 따라가게 됩니다. 캠프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원정대가 건너편 건물까지 이동하는 동안 무사할 수 있도록 주전자와 냄비를 두드리며 소리를 내서 좀비들을 유인했죠. 아주 어두운 지하 주차장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 빛 때문에 원정대는 저장고를 한 번에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누군가가 자기들을 CCTV 넘어 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들이 물건을 쓸어 담고 있을 때 이 미지의 관찰자가 매장 전체에 노래를 틀었습니다. 좀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스즈키 일행 중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좀비들도 또 사람들도 모두 우왕좌왕 분주합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좀비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포위 가능성 따위는 생각지도 못한 작전과 이기심으로 인해 음식 창고를 찾아 떠난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서 희생됐습니다. 노래를 튼 것은 이유라였습니다. 이유라는 애초에 모두가 먹을 음식을 구할 작전을 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원정대를 보내고 노래를 틀어 좀비들의 주의를 끄는 사이 자기는 차를 타고 혼자 도망칠 생각이었던 거죠. 이 혼란 속에서 스즈키는 음식 창고 락커 안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같은 시간 높이뛰기 선수 좀비가 음악 소리에 흥분해서 높은 점프를 할 준비 동작을 보이네요. 그는 서서히 걷다가 속도를 내더니 그가 지금까지 뛴 것보다 훨씬 높이 뛰어 쇼핑몰 옥상 텐트촌에 떨어졌습니다. 이 좀비는 즉시 한 여자를 물어뜯어 좀비로 만들고 다른 여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머리통을 부셔버립니다. 또 같은 시간 이유라는 모든 문을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지상의 좀비들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스즈키는 아직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옥상의 생존자들이 대부분 좀비에 희생당했다는 무전을 들어요. 츠구미도 그 위에 있었는데요. 그녀는 히로미와 함께 숨어서 두려움에 떨며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그 무전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었거나 숨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스즈키는 숨어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치만 모든 가정에서 그는 좀비에게 죽을 뿐이었어요. 공포에 가득 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츠구미의 절박한 무전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즈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락커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쿠, 좀비의 습격을 바로 받네요. 팔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아까 전 롤렉스 시계를 팔에 한가득 두르고 왔죠. 이빨이 들어갈 틈도 없었을 겁니다. 스즈키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자기가 지금 구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차를 타고 도망치기로 하고 각자 이동하기 시작해요. 스즈키는 누군가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주워들어 좀비들에게 쏴보지만 역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닥에 탄화를 쏟아버리고 좀비들이 미끄러지게 만들죠. 츠구미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히로미를 업고 말이죠. 이유라가 배신자인 줄 모르는 츠구미는 그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배신을 했건 말건 그는 좀비로 변해 있었어요. 이유라 좀비가 달려올 때 뒤에서 스즈키가 나타나 엽총으로 그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안도도 잠시 주차장 좌우 출입구로 엄청난 수의 좀비떼가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히로미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좀비로 변한 뒤 처음이었죠. 그는 스즈키와 처음 만난 밤 했던 이야기를 하죠. 스즈키와 함께 있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우리의 영웅 스즈키 히데오는 결연히 나가서 좀비들을 총으로 쏘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즈키와 히로미, 츠구미 셋만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저랩 좀비들은 죽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붕까지 뛰어올랐던 운동선수 좀비는 쉽지 않았죠. 스즈키의 총에 단 한 발의 탄환만 남았을 때 스즈키는 운동선수 좀비의 머리를 정확히 노렸습니다만 그 좀비의 머리는 계속된 점프로 이미 부서져 있었죠. 마지막 남은 한 발로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엽총을 방망이처럼 들고 괴물의 머리를 으깨버렸습니다. 좀비를 모두 해치우고 살아남은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쇼핑몰을 빠져나갑니다. 차에서 스즈키는 자신이 좀비로 변할까 두려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그는 츠구미와 통성명을 하는데 이번엔 영화 초반부터 스스로 강조했던 말, 자기 이름인 히데오는 영어 단어 히어로를 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히데오라고 말하죠. 그 모든 일을 겪고 이제야 용감한 진짜 히어로, 평범한 히어로로 거듭난 듯한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